사생활이 필요해. 나가주세요. 아들이 집을 잃은 어머니 68을 내쫓았다. 그들은 몰랐다. 그녀가 대형 개발사 회장의 배우자가 되어 저택 안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여기 머물겠습니다. 어머니가 말하자 아들과 며느리가 비웃었다. 그들은 몰랐다. 그녀가 회장의 신부이자 저택의 진짜 안주인이 된다는 것을. 문이 열리자마자 민석이 현관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하늘엔 먹구름이 가득했고 바람이 커튼을 마구 후려쳤다. 얘야, 며칠만 잠깐 머물게 해다오. 대피소가 너무 붐벼서. 그는 내 해진 여행 가방을 아래로 훑어보더니 샘물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힘들 땐 짐이었잖아. 지금은 우리 집 자산으로 오지 마. 엄마, 힘들 땐 엄마는 짐이었잖아. 이제 우리 집을 자산으로 여기며 들어오지 마. 그 말이 내 심장을 갈갈이 찢었다. 내가 대꾸할 틈도 없이 빨간 문이 딱 닫혔고 그 소리는 핏줄을 묻어버리는 듯 했다. 나는 현관 계단에 털썩 주저앉았다. 진흙 냄새와 쇠맛이 도는 빈내가 낡은 니트에 스며들었다. 손에는 여전히 해럴드의 공고함 두 번째 심장처럼 묵직했다. 그러자 바로 그때 경보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거대한 폭풍이 수지 쪽으로 곧장 돌진하고 있었다. 오후 3시 평소처럼 가스레인지에 주전자를 올리고 유리병에서 미리 볶아둔 보리차 한 봉지를 꺼내 도자기 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부었다. 달고 옅은 향이 퍼져 작은 부엌 구석구석 스며들었다. 냉장고 속. 지난주 내가 담근 김치통은 고르게 발효가 올라 자잘한 딱딱 소리를 냈다. 집의 숨소리처럼 잔잔했다. 모든 것이 너무도 평온해서 오늘도 다른 날처럼 흘러가리라 생각했다. TV를 켰다. KBS에서 일기예보가 나오고 있었다. 파란색 정장을 입은 진행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청자 여러분, 현재 경기도 수지 및 인근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남쪽의 더운 공기가 만나 매우 강한 소용돌이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 해마다 이맘때면 늘 그렇지. 중얼거리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68배 나는 수없이 많은 폭풍을 겪어왔다. 젊을 땐 남편과 벽돌 한 장 한 장 올려 이 집을 세웠고 과부가 된 뒤엔 마당에 장미를 심으며 쓸쓸히 살았다. 어떤 폭풍도 나를 쓰러뜨리지 못했다. 나는 상실에 익숙해졌다고 믿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라. 현관으로 나갔다. 한낮에 막던 하늘이 파란빛과 녹색이 뒤섞인 검푸른색으로 변해 섬뜩할 만큼 기괴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어깨를 눌러대는 듯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정원 장미가 바람에 납작 엎드리고 잎사귀끼리 서로 비벼대며 캥캥 마찰음을 냈다. 팔뚝에 소름이 돋고 뒤통수에 잔털이 곤두섰다. 3시 15분. 귀를 찢는 듯한 사이렌이 울렸다. 수지구의 재난 경보였다. 장송나팔과 다를 바 없는 소리였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집 안으로 뛰어들었다. 심장이 북처럼 뛰어 관자놀이까지 울렸다. 부엌 선반의 작은 라디오에서 긴급방송이 흘러나왔다. 대형 토네이도가 지상에 내려왔습니다. 경기도 수지구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주민 여러분은 즉시 지하실이나 튼튼한 구조물로 대피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얼어붙었다. 수지구, 바로 내가 사는 곳. 채 10분도 남지 않았다. 장롱을 열어 낡은 여행 가방을 끌어냈다. 손이 떨렸다. 골라야 했다. 다 챙길 수는 없다. 시간이 없다. 주위를 둘러봤다. 드라이어? 옷까지? 식료품? 아니다. 그런 건 다시 살 수 있다. 침실로 달려가 나무 서랍을 열었다. 먼저 흑백 결혼사진. 용인의 감나무 아래 해럴드와 내가 서 있다. 그는 환하게 웃고 있고 나는 수줍게 그의 어깨에 기대 있다. 43년이 지났지만 사진은 그대로였다. 가방 속에 끼웠다. 다음은 해럴드의 용접 공구함. 그는 울산 조선소의 수석 기능공이었다. 빛이 바랜 나무 상자는 무겁고
안에는 아직 기름 냄새가 은근히 남아 있었다. 두고 갈 수 없었다. 그의 마지막 숨결이었다. 마지막으로 작은 장을 열어 푸른 벨벳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어머니의 진주 목걸이가 있었다. 어머니는 내 결혼식 날 그것을 걸고 내게 물려주며 말했다. 얘야, 절대 잃어버리지 마.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가슴에 꼭 안았다. 3가지. 한 개의 기억 가방. 나는 식료품도 물도 약도 대신 이들을 골랐다. 근처 대피소는 이미 10,000원일 게 뻔했다. 내가 살아남는다면 어떻게든 해낼 것이다. 하지만 이 기념품들을 잃는다면 나는 더 이상 나일 수 없다. 가방을 질질 끌고 지하실로 내려갔다. 아래 공기는 칼처럼 차가웠다. 아직 꿰매지 못한 실밥 자국이 그대로였다. 바깥바람이 비명을 질렀고 이내 집 지붕을 그대로 들이받는 화물열차 같은 굉음이 밀려왔다. 귀를 막아도 소리는 살을 뚫고 들어와 세포 하나하나를 찢어놓았다. 집이 몸을 떨었다. 목재벽이 덜컹덜컹 진동하며 마치 허리가 꺾이기 직전에 짐승 같았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목덜미에 찬땀이 솟았다. 주님, 헤럴드, 이 집을 지켜주세요. 유리 깨지는 소리, 나무 부러지는 소리, 금속이 갈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가슴을 베어내는 칼날 같았다. 수십 년 만져온 모든 물건이 들어올려져 어디론가 내던져지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리고 돌연 침묵, 귀가 먹먹해질 만큼 두텁고 섬뜩한 침묵. 나는 부들부들 떨며 일어섰다. 계단 손잡이를 붙잡고 돌덩이 같은 발걸음으로 한 계단씩 올랐다. 거실이 있던 자리, 이제는 잿빛 하늘뿐이었다. 지붕이 사라졌다. 바람이 휑하게 불어와 젖은 흙냄새와 금속 타는 냄새를 실어날랐다. 내 장미정원, 헤럴드가 해걸음에 막걸리를 홀짝이던 그 자리, 거대한 맷돌에 으깨진 것처럼 형체를 잃고 질퍽한 더미가 되어 있었다. 꽃, 잎, 가지, 흙, 한데 뒤엉켜 엉망진창이었다. 아들이 초등학생 때 숙제를 하던 식탁은 내동댕이 쳐져 갈라진 차고벽에 박혀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졌다. 8해 전 헤럴드가 떠났을 때 나는 이렇게 많이 울지 않았다. 그날 나는 장례를 치르느라 손님을 맞느라 버텨야 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헤럴드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수많은 겨울과 여름을 버텨온 이 집을 위해. 바람이 스며들어와 쌀쌀했다. 지하실에서 올라오는데 아직도 계단이 떨려 다리가 후들거렸다. 눈앞의 풍경은 누군가가 내 가슴을 움켜쥔 듯했다. 거실이 하늘이 되어 있었다. 한때 가족사진 액자가 걸려있던 자리. 밤마다 헤럴드가 앉아 쌀술을 마시던 안락의자가 있던 자리엔 거대한 빈 공간만 남았고 잿빛빛이 칼날처럼 밀려들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바람이 얼굴을 후려치며 흙냄새와 녹순쇠 냄새를 실어왔다. 현관 앞 장미정원까지 하나하나를 손수 묶어 세웠던 그곳은 이제 엉망진창으로 지식여져 마치 거대한 분쇄기에 씹힌 듯했다. 흙, 가지, 꽃이 모두 뒤엉켜 짙은 검은 진흙 웅덩이가 되어 있었다. 고개를 돌리니 단풍나무 식탁이 내던져져 갈라진 차고벽에 그대로 박혀 있었다. 수년 동안 내가 김치를 버무리고 헤럴드가 가계부를 적고 아들이 숙제를 하던 바로 그 식탁이었다. 이제 그것은 공중에 매달린 채 파괴의 차가운 증거처럼 생기를 잃고 있었다. 목이 꽉 막혔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싶어도 폐가 말을 듣지 않았다. 눈물이 터졌다. 헤럴드가 떠난 지 8년 만에 처음이었다. 오늘은 지켜볼 이도 없이 헤럴드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우리의 결혼 생활을 품어준 이 집을 위해 울었다. 나는 시멘트 바닥에 털썩 앉아 얼굴을 감쌌다. 벌거숭이 철골 사이로 바람이 휙휙 스며들었다. 눈물은 먼지와 썩은 나무 냄새와 뒤섞여 짭조름했다. 다음 날 아침, 성가실만큼 하늘이 맑았다. 지붕이 남은 집들은
파란 방수포로 급히 덮고 모든 걸 잃은 사람들은 멍한 얼굴로 자네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 나는 보험조사원을 기다렸다. 9시쯤 회사 로고가 붙은 차에서 젊은 남자가 내렸다. 흰 셔츠에 파란 바람막이, 번들거리는 플라스틱 명찰을 달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균일한 톤으로 말했다. 김은주님 맞으시죠? 이 구역 담당 손해 사정인입니다. 내 대답을 듣기도 전에 그는 카메라를 들었다. 찰칵, 찰칵. 셔터가 한 번 눌릴 때마다 내 기억의 한 조각에 삭제 도장이 찍히는 듯 했다. 그는 페어를 한 바퀴 돌며 금가른 자리를 숙이고 찍고 금속자로 재고 숫자를 읽었다. 58cm. 내력벽 전반 균열. 그는 한 번도 고개를 들어 나를 보지 않았다. 나는 그림자처럼 옆에 서서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다. 이거는 전손입니다. 그는 매뉴얼을 읽듯 건조하게 말했다. 현 단가 기준 구조물 가액은 약 1억이 1천만 원. 다만 감가상각과 자기 부담금을 적용하면 회사가 임시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약 8천만 원입니다. 이는 잠정 산정액이며 공식 이메일을 발송드리겠습니다. 나는 떨며 따라 말했다. 한평생의 기억과 부부의 땀이 마침내 무정한 숫자 한 줄이 되었다. 그가 서류 한 장을 더 내밀었다. 제휴 시공사를 선택하시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당분간 구청 대피소는 과밀 상태라 회사에서 기본 숙소 지원을 합니다. 이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도르니. 나는 하얗게 빈 칸들을 바라보았다. 묻고 싶었다. 그 돈으로 해럴드의 미소를 다시 살 수 있나요? 장미 정원을 다시 살 수 있나요? 그러나 나는 삼키고 습관처럼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는 차고 문에 위험 출입 금지 경고 스티커를 붙이고 떠났다. 회사가 사라진 뒤 골목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아이들 소리도 부엌 소리도 없었다. 빈 지붕들만 서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 나는 가방을 끌어와 열었다. 안엔 결혼사진, 공구함, 진주 목걸이가 그대로 있었다. 나는 뚜껑을 덮고 깊이 숨을 들이쉰 다음 나 자신에게 속삭였다. 나는 더 이상 집이 없다. 말로 내뱉자 아팠지만 분명했다. 그 말은 막연한 희망을 끊어냈고 동시에 하나의 진실을 열어주었다. 나는 영에서라도 살아야 한다는 진실을. 나는 남은 것들을 조금 더 챙겼다. 두꺼운 코트, 라면 한 봉지, 실타래, 전지가위, 큰 비닐봉지 3개에 쑤셔 넣었다.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건 그 정도뿐이었다. 떠나기 전에 장미정원으로 갔다. 진흙더미 한가운데 붉은 꽃 한 송이가 여전히 버티고 있었다. 꽃대는 떨렸지만 꺾이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살며시 받쳐들고 속삭였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렇게 말하고 나니 마치 이 집을 위한 죄를 마친 듯 가벼워졌다.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온 문자였다. 주민센터 문화센터로 오셔서 구호 등록 바랍니다. 대피소 과밀. 가능하면 임시거처는 자력 마련.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 나이에 임시거처란 무엇일까? 파란 포개포 아래? 마트의 플라스틱 의자? 나는 가방 손잡이를 움켜쥐고 공구함을 들고 비닐봉지 3개를 끌고 길로 나섰다. 허리는 아팠지만 손은 평소보다 단단했다. 아마 해럴드가 아직도 곁에 있는 걸 거다. 용적 기름 냄새 속에서 옆집 윤 아주머니가 나를 보고 외쳤다. 세상에, 은주 씨. 집이 필요하면 우리 창고방으로 와요. 나는 손을 꼭 잡고 애써 웃었다. 버스가 왔다. 기사는 짐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다만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한국 사람이 말 한마디 없이 비극에 보내는 인사. 나는 가방을 안고 창밖 하늘을 보았다. 파랗고 아름답고 잔인했다. 마치 폭풍이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눈을 감고 스스로 다짐했다. 내일은 다시 시작하겠다.
하지만 오늘은 인정한다. 나는 더 이상 집이 없다. 윤 아주머니는 해가 기울어 부서진 벽에서 햇빛이 거친 무렵에 왔다. 낡은 야구 모자를 쓰고 진흙이 묻은 레몬색 점퍼를 걸친 채 시장에서 채소 나를 때 쓰는 그 알루미늄 손수레를 끌고 있었다. 가요, 은주. 그녀는 헐떡이며 말했다. 짐 모으는 거 내가 도와줄게. 곧 추워질 거야. 목소리는 단단했고 겨울이 긴 나라에서 오래 버텨온 한국 사람 특유의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우리는 짐을 모으기 시작했다. 나는 결혼사진, 진주 목걸이, 장부, 전지가위를 가방에 넣었다. 두꺼운 코트와 수건, 라면 몇 개를 비닐봉지 3개에 나눠 담았다. 마지막으로 해럴드의 공고함을 2팔로 끌어안았다. 해진 나무 뚜껑이 가슴에 바짝 닿았고 2번째 심장처럼 무거웠다. 들 때마다 안에서 쇳소리가 다그락 울렸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어딘가 가까이에 아직도 식구가 있는 듯 나를 안심시키는 종소리 같았다. 이것만 가져갈 거야? 윤 아주머니가 폭풍이 갈갈이 찢어놓은 살림더미를 둘러보며 물었다. 이만큼이 제 인생 전부예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남은 것들은 바람에 맡길래요. 우리는 모든 짐을 손수레에 실었다. 바퀴가 유리 파편이 흩어진 시멘트 바닥을 지나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날카로운 조각에 베일까 봐서였다. 하지만 곧 생각했다. 이 나이엔 긁히는 게 두렵지 않다. 두려운 건 돌아갈 곳이 없어지는 일이다. 폭풍이 지나간 골목은 소리가 다 빠져나간 듯 고요했다. 가끔 동네 확성기에서 가스 조심 끊어진 전선 가까이 가지 말라는 안내만 흘렀다. 골목 어기집은 벌써 파란 방수포를 덮었고 네 귀퉁이는 벽돌로 눌렀다. 파란 천은 임시살림의 색이었다. 보기만 해도 그곳이 아프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우리 집으로 가요. 은행나무 밑둥이 바람에 둘로 꺾인 곳을 지나며 윤 아주머니가 말했다. 창고방이 변변치 않지만 적어도 주차장보단 따뜻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보셨잖아요. 대피소는 아침부터 10,000원이에요.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며칠만 어떻게 버텨볼게요. 윤 아주머니가 수레를 멈추고 나를 돌아봤다. 동정과 구시렁이 섞인 눈빛이었다. 은주 씨, 왜 늘 그렇게 고집이야? 이젠 나이도 있는데 남 도움 좀 받으면서 살아.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오래 굳은 자존심에 대한 사과처럼 약속할게요. 더는 못 버티겠다 싶으면 제일 먼저 당신 집 문을 두드릴게요. 말을 마치고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손은 나무처럼 단단했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은 파란 천을 뒤집어 쓴 집들과 알몸이 된 전선만 남은 전신주 사이로 이어졌다. 한 남자는 진흙더미에서 사기 그릇을 하나씩 건져 생수병으로 대충 헹궈 비닐포 위에 가지런히 늘어놓고 있었다. 폭풍에게 질서가 곧 돌아올 거라고 말해주려는 듯 도랑 아래 뒤집힌 자전거를 멍하니 보고 서 있는 아이 하나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모자챙을 깨물고 있었다. 누군가 젖은 곰인형 하나를 안장 위에 올려두었는데 털입이 맞은 고양이처럼 들러붙어 있었다. 나는 눈이 시큰해져 고개를 숙이고 공고함을 더 꼭 껴안았다. 손수레는 갈라진 틈을 덜컹거리며 건넜다. 바퀴가 걸릴 때마다 윤 아주머니가 끙끙대며 들어올리면서도 농담을 했다. 봐요. 난 우리 영감보다 훨씬 힘세다니까. 그 양반이었으면 이런 꼴 보면 앉아서 소주나 마셨지. 정류장에 도착하자 윤 아주머니는 꼭 같이 기다리겠다고 했다. 어떤 순간엔 사람의 정이 바람을 막는 유일한 얇은 담요가 된다. 버스가 왔다. 기사는 3개의 비닐봉지와 가방, 공구함을 한번 훑어보고 나를 보더니 고개를 깊게 숙였다. 우리는 함께 짐을 밀어 올렸다. 문이 닫히기 전 윤 아주머니가 내 손등을 가만히 두드렸다. 민석이가 굴면 다시 돌아와. 먼저 혼내고 그 다음 안아줄 거야. 나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아들은 집이에요. 아들은 문을 열어줄 거예요. 그 말은 기도처럼 자연스레 흘러나왔다. 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쉰을 넘긴 한국 여자. 특유의 길고 인내심 어린 눈매에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버스가 움직였다. 나는 맨 뒷자리에서 공고함을 가슴께로 끌어안았다. 나무 뚜껑이 흉골에 닿아 아렸지만 오히려 마음은 가라앉았다. 창밖의 수지는 폭풍 뒤에 과하게 닦여버린 그림 같았다. 색들이 길게 번져나가고 모든 것이 흐릿해져 틀만 남았다.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은 진동에 조금 비뚤어져 보였다. 늘 고정시켜두던 머리칼은 해초처럼 일어섰다. 아직 지지 않은 고집센 노인 하나. 버스는 도심에 멈췄다. 나는 지하철로 갈아타 큰 마트 근처 역에서 내렸다. 거기엔 넓은 주차장이 있고 카메라는 환하게 켜져 있으며 경비가 순찰을 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밤을 버틸 자리, 바람을 맞고 사람 기척이 느껴져 덜 무서운 곳이 필요했다. 복도를 따라 마트 스피커에서는 여전히 떡과자의 할인 광고가 쨍한 여자 목소리로 흘러나왔다. 이상했다. 같은 날에 세상은 무너지고 새 일은 진행된다. 나는 로비의 편의점에 들러 김밥 2줄과 물 1병, 핫팩 1상자를 샀다. 계산대 소년이 내 공고함을 힐끔 보며 호기심을 보였다. 할머니, 이거 꽤 좋아 보이네요. 오래된 거죠? 나는 나무 뚜껑을 쓸어내렸다. 남편 거예요. 평생 이걸로 일했죠.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건네고 낮게 말했다. 잘 간수하세요. 나는 웃었다. 그러려고요. 주차장으로 나가 카메라 가까운 구석을 골랐다. 뒷문을 열고 코트를 베개처럼 깔고 가방은 발치에 비닐봉지 3개는 문가에 붙여 바람을 맞고 공고함은 허벅지 위에 올렸다. 우스꽝스러운 자세였지만 든든했다. 휴대전화를 켜니 화면에 사진들이 주르륵 떴다. 햇빛 아래 웃는 해럴드. 졸업식 날 가운이 펄럭이던 민석. 작년에 장미정원. 나는 한 장 한 장을 살갗을 만지듯 쓸어보았다. 띵 문자가 왔다. 동사무소에서 또 보낸 알림이었다. 대피소 포화. 친지가 있으면 그곳으로 임시 귀가하라는 내용. 나는 한동안 꼼짝없이 앉아 있었다. 친지라는 단어가 먹물처럼 번졌다. 숨을 들이쉬고 셋을 세고 길게 내쉬었다. 때가 왔다. 더는 자존심 뒤에 숨을 수 없었다. 나는 이미 충분히 고집을 부렸다. 나는 허리를 세우고 공고함을 옆으로 밀어두고 휴대전화를 들었다. 화면엔 지친 얼굴이 비쳤지만 결심이 서 있었다. 연락처에서 민석을 찾았다. 엄지손가락을 이름 위에 올려놓고 멈췄다. 그때 내 차 앞을 지나던 젊은 여자가 휴대폰 영상을 보며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너무 맑은 웃음이라 가슴이 쿡 아팠다. 내 아이도 어릴 때는 그렇게 맑게 웃었지. 나는 침을 삼켰고 손가락은 아직 누르지 못했다. 한 생각이 번쩍 스쳤다. 내일까지 기다릴까? 값싼 모텔을 찾아볼까? 각각의 혹시가 가느다란 끈이 되어 내 손목에 감겨 나를 붙잡았다. 나는 그 끈들을 하나씩 벗겨냈다. 그리고 분명히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들은 집이야. 아들은 문을 열어줄 거야. 소리내어 말했다. 집이라는 말의 무게를 내 귀로 듣기 위해. 바람이 주차장을 훑고 지나가자 마른 잎들이 원을 그리며 아이들처럼 서로를 쫓았다. 2줄 건너트럭 한 대가 끽 소리를 내며 섰다. 나는 화들짝 놀랐다가 늙고 겁 많은 내 반사신경이 우스워 웃었다. 가슴속 심장은 더 빨라지진 않았지만 더 또렷했다. 나는 민석을 눌렀다. 통화 아이콘이 떴고 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각, 두, 두. 소리는 옛날 단풍나무 식탁을 두드리던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그 식탁에서 나는 아이에게 첫 돌을 가르쳤고 놀러 못 가게 한다고 아이가 토라지기도 했다. 나는 무심코
가방 모서리를 쓸어내렸다. 땀 때문에 손끝이 차가웠다. 전화는 계속 울렸다. 밖에선 주차장 네온이 한번 깜빡이고 다시 안정됐다.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오래된 트로트 벨소리가 흘러들어왔다. 사랑은 어찌 그리도 라는 가사가 귓속을 스치며 씁쓸하게 남았다. 나는 침을 삼키고 호흡을 고르게 맞췄다. 다른 손가락으로 공구함 가장자리를 쓰다듬었다. 거친 나뭇결이 손끝을 가라앉혔다. 마치 어디선가 해럴드가 내 손 위에 손을 얹어주는 듯 했다. 아들은 집이야. 아들은 문을 열어줄 거야. 나는 다시 한번 속삭였다. 어둠 속 문을 부르는 주문처럼 벨은 계속 울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감은 눈 속에 아들의 집 붉은 문, 반듯한 현관 매트, 광택제 냄새, 여자친구의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나는 상상을 멈췄다. 미리 스스로를 아프게 해선 안 된다. 벨이 반 박자 멈췄다가 다시 울렸다. 순간 받았나 싶어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기다렸다. 입술을 꼭 다물어 하얗게 질렸다. 관자놀이를 타고 땀이 가늘게 흘렀다. 갑자기 다른 전화가 끼어들며 화면이 더 환해졌다. 잘못 눌러 연결이 끊길까봐 깜짝 놀라 황급히 밀어냈다. 이어지는 또 소리들이 하나의 줄이 되어 나를 주차장 밖으로 보이지 않는 문턱 너머로 끌어냈다. 자력에서 구원 요청으로, 홀로에서 피부치의 기대기로. 나는 입을 살짝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번엔 멘트를 준비하지 않았다. 민서가 엄마 집이 없어졌어 라고 해야 할지, 아가 엄만 지금 주차장에 있어 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엄마다 라고 해야 할지. 무력한 말들이 폭풍에 휩쓸린 물고기처럼 머릿속을 허우적거렸다. 생각하길 그만두고 벨소리만 들었다. 이 소리 자체가 내 심장이 아들집 문을 두드리는 박자였으니까. 한 줄기 바람이 스치자 비닐봉지끼리 사각사각 부딪혔다. 위층에서 자동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드르 울렸고 휘발유 냄새가 혀끝을 찔렀다. 나는 두 눈을 더 꼭 감고 공구함을 품에 끌어당겼다. 화면에 작은 문구가 번쩍였다. 그리고 나는 기다렸다. 이슬비가 흩뿌릴 때 나는 수지 주거단지에 새로 지은 집 앞에 차를 세웠다. 반들거리는 아스팔트 도로 양옆으로 어제 폭풍에 잎이 절반이나 잘려나간 은행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처마등이 반짝이는 빨간 문을 비추어 집이 인테리어 잡지 광고 사진처럼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쥐었다. 옆에는 진흙이 묻은 비닐봉지 3개와 해럴드의 낡은 공구함이 있었다. 진흙 냄새, 쇳내, 그리고 오래된 코트에서 벤습기가 현관까지 따라 들어왔다. 나는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안에서 울린 소리가 금세 되돌아와 집안이 비어있고 살림이 적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문이 열렸다. 민석이 서 있었다. 하얀 셔츠에 몸에 꼭 맞는 회색 가디건, 머리는 모범적인 사무직 직원처럼 반듯하게 빗겨 있었다. 그의 눈엔 잠깐 놀람이 스쳤다가 곧 경계심으로 가득 찼다. 뒤쪽에서 소연이 나타났다. 머리를 높이 틀어 올린 젊은 여자. 희고 매끈한 얼굴에 짙은 톤의 입술. 그녀는 말없이 내 발치의 짐들을 흘끗 훑어보았다. 그 눈빛은 더러운 웅덩이를 스쳐 지나가는 손전등빛처럼 차가웠다. 엄마? 민석이 약간 쉰소리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상냥하게 웃었다. 얘야, 며칠만 묵게 해다오. 대피소가 꽉 찼어. 소파 한쪽 담요 한 장이면 돼. 잠깐의 정적. 민석이 소연을 보았고 둘은 짧은 눈빛을 주고받았다. 나는 그 눈빛을 안다. 예전에도 해럴드와 아이 앞에서 은근히 결정을 나눌 때 그런 눈을 주고받곤 했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민석이 머뭇거리며 점점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집은 둘만의 공간이야. 여긴 우리 둘의 집이라 좀 곤란해. 그 말은
얇고 날카로운 칼날처럼 떨어졌다. 나는 내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눈을 깜박였다. 방은 필요 없어. 담요 한 장이면 돼. 소파에서라도. 소연이 고개를 기울이며 옅게 웃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돕기 싫어서가 아니라 저희 생활 리듬을 바꾸기가 어려워서요. 모텔이 어머님께 더 편할 거예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차가운 유리판이 뺨에 닿는 듯했다. 나는 발치의 봉지들을 내려다보았다. 옷가지, 라면 몇 봉지, 결혼사진, 진주 목걸이, 그리고 헤럴드의 공구함. 내 평생이 이제 그만큼에 쌓여 있었다. 민서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다. 네가 고열로 앓던 날 엄마가 밤새 안고 땀을 닦아줬지. 지금은 그저 누울 자리 하나만 필요해. 아들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곧 소연이 그의 팔꿈치에 아주 가볍지만 단호하게 손을 얹었다. 엄마, 소연이 싫어해. 민석은 내가 평생 아들의 입에서 들을 거라 상상하지 못했던 말을 뱉었다. 그녀가 불편해해. 나도 그녀의 감정을 존중해야 해. 처마에서 디딤돌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또렷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가슴을 두드렸다. 민석은 몸을 돌려 지갑에서 5만 원짜리 몇 장을 꺼내 내밀었다. 엄마, 돈 조금 드릴게요. 모텔에서 잠깐 지내요. 내일 다시 볼게. 지폐는 내 손바닥에 차갑게 누웠다. 마치 아들의 삶에서 떠나라는 표 같았다. 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정전의 밤마다 엄마를 울먹이던 그 아이는 어디로 갔나. 내 앞엔 모성보다 사생활을 먼저 올려놓은 낯선 남자만 서 있었다. 나는 비뚤게 웃었다. 그래, 알겠다. 돈을 접어 주머니에 넣고 헤럴드의 공고함을 마지막 기억을 끌어안 듯 더 세게 붙들었다. 소연이 고개를 숙이며 달콤하게 말했다. 감기 조심하세요, 어머니. 자주 가는 모텔 연락처 보내드릴게요. 필요 없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잠시 침묵. 나는 한 걸음 물러서 완전히 길을 비켰다. 코트는 흠뻑 젖었고 빗물은 돌바닥에 또르르 떨어졌다. 들어가라. 감기 든다. 나는 낮게 말했다. 민석은 나를 똑바로 보지 못한 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건강 조심해요. 그리고 붉은 문이 닫혔다. 철컥 하는 짧고 단호한 소리. 피부치의 끈을 관 속에 덮어 씌우는 소리 같았다.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문 위를 길게 타고 내려가는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더 말할 것이 없었다. 몸을 굽혀 비닐봉지 3개를 들어 계단을 질질 끌었다. 봉지가 돌바닥에 스치는 소리는 내 한숨 같았다. 차에 가서 트렁크를 열고 하나씩 차곡차곡 넣었다. 공고함은 맨 위에 무언가를 지키려는 듯 조심스레 올려두었다. 물티슈로 운전대를 닦고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 속 붉은 문은 점점 작아지다 사라졌다. 나는 울지 않았다. 다만 콧등이 메웠고 가슴속 빈자리는 나를 삼키려는 듯 더 넓어졌다. 오늘 밤도 주차장 한 구석, 차가운 네온 아래 임시의 자리를 또 찾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방금 그 문이 닫힌 순간부터 내가 돌아갈 집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이마트24 주차장은 하늘 아래 드러낸 병원처럼 새하였다. 낮게 매단 네온등, 스쳐가는 바람이 남기고 간 쇠 녹냄새와 데인 플라스틱 냄새가 뒤섞였다. 나는 CCTV가 보이는 기둥 우측, 노란 검은 줄무늬가 칠해진 콘크리트 옆 그늘진 구석에 차를 댔다. 맞은편엔 창고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금속문이 바람에 가끔 딱 하고 메마른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이곳의 모든 것이 차갑다는 신호였다. 운전석 등을 젖히고 두꺼운 코트를 베개 삼아 뺐다. 비닐봉지 3개는 양쪽 문에 바짝 붙여 막았고 캐리어는 발치에 세워놓았다. 누가 문을 획 열어도 삶이 와르르 쏟아지지 않게 최소한 그만은 맑고 싶었다. 경비가 순찰 도는 소리가 들렸다. 딱딱한 구두굽이 콘크리트를 쿵쿵 두드리고 무전기 너머로 찢어진 목소리가 섞여왔다.
방금 들어온 화물차 문이 쾅 하고 닫히자 울림이 내 흉곽까지 파고들었다. 실내 등을 모두 끄고 계기판에 푸른 불빛만 희미하게 남겼다. 밤 공기는 눅눅했고 유리엔 금세 물방울이 맺혔다. 패브릭 시트에서 곰팡내 같은 습기가 숨결 따라 올라왔다. 문을 잠그고 예전 민석이 천둥을 무서워할 때처럼 하나 둘 셋을 세었다. 심장은 일정했지만 얕았다. 마치 남의 숨을 빌려 쉬는 듯 했다. 나는 공고함을 더 껴안았다. 손끝이 나뭇결 틈을 훑다 해럴드가 내가 다시 갈아낼게라고 말하던 작은 금을 스쳤다. 그는 끝내 갈지 못했다. 눈꼬리가 따끔거렸다. 하지만 눈물은 지붕 없는 집에서 이미 다 쏟았는지 나오지 않았다. 위층에서 마트 방송이 흘러내렸다. 쌀과자 1+1 행사. 고객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박디 밝은 여자의 목소리. 지하 주차장 어둠 속에 웅크린 노인 하나를 모른 척하는 목소리였다. 오후에 산 삼각김밥 2개가 남아 있었지만 배는 텅 비어 아팠다. 먹지 않았다. 먹으면 금방 다시 배고파질 것 같아서. 자정 무렵 경비가 지나가며 손전등을 내 유리창으로 훑었다. 빛이 미끄러지다 반박자 멈추고 다시 떠났다. 나는 숨을 죽였다. 두드리면 어쩌지? 뭐라고 말하지? 저 불황자 아니에요. 그저 집이 없을 뿐이에요. 우스워 보이겠지만 사실이었다. 나는 길게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눈을 감았다. 첫째 밤. 나는 병든 고양이처럼 깜빡깜빡 졸았다. 깰 때마다 뚜껑을 쓸어내렸다. 해럴드의 마지막 이마를 쓰다듬듯 둘째 밤. 수거차의 우르릉거리는 소리에 깼다. 반사된 건 젖은 머리칼, 퀭해진 눈, 홀쭉한 볼, 폭풍 뒤에 풀잎처럼 고추선 흰 머리카락 한 가닥을 눌러내리며 입꼬리를 올려 작게 말했다. 삼각김밥 하나와 생수 작은 병, 핫팩을 사서 계산대 보조자리 옆, 시선이 덜 닿는 모서리에 몸을 붙였다. 천천히 씹었다. 밥알이 모래처럼 풀리고 김의 짠맛이 어금니에 걸렸다. 장을 보는 아주머니 둘이 액젓이랑 휴지 할인 이야기를 했다. 목소리는 들떴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의 동정도, 쫓겨나는 일도 원치 않았다. 이 나이에 가장 괴로운 건 배고픔이 아니라 체면을 잃는 일이다. 해질 무렵 차로 돌아왔다. 3칸 떨어진 곳에 한 가족이 차를 세웠다. 아빠는 휴대폰을 만지고 엄마는 3살 남짓 아이를 안고 아이는 다리를 차차 흔들었고 신발에서 빨강 초록 불이 번쩍였다. 그 맑은 웃음은 얼음 종소리 같았다. 단번에 아프게 밝혔다. 민석도 한때 그런 웃음을 가졌었지. 늦은 밤. 경비가 다시 돌았다. 이번엔 손전등이 더 천천히 움직였고 창가에 한동안 멈춰 서 있는 그림자가 보였다. 나는 몸을 웅크리고 코트를 더 끌어올려 곤히 자는 척을 했다. 몇 번의 호흡이 지나자 그는 빛을 거두었다. 아마 알았거나 모른 척해 주었거나 야간을 견디는 사람들의 조용한 선해, 때로는 그냥 지나쳐 주는 일. 밤. 휴대폰을 켜고 오래된 사진들을 훑었다. 결혼식 사진까지는 가지 않았다. 단단한 것들이 다 풀릴까봐 작년 장미정원 사진에서 손가락이 멈췄다. 프레임 가득 불타는 붉은색. 지금쯤 그 아이들은 진흙 속에서 자고 있겠지. 미안하다 얘들아. 중얼거렸다. 우스웠지만 숨쉬기가 쉬워졌다. 남은 삼각김밥을 먹고 물을 조금 아꼈다. 둘째 밤. 잠은 더 줄고 꿈은 더 늘었다. 빨간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 꿈. 지붕이 뚜껑처럼 허공으로 들려 올라가는 꿈.
공구함을 열었는데 안에는 바람뿐인 꿈. 나는 벌떡 깨어 공구함을 끌어안았다. 손끝이 얼음 같았다. 셋째 밤. 현금은 10만 원도 남지 않았다. 머릿속으로 샘을했다. 기름값은 며칠 버틸 만큼, 식비는 조여야 한다. 따뜻한 물 몇 모금으로 식사를 대신했다. 종이를 씹는 맛이었다. 내일 값싼 커피라도 사 마시려고 동전을 긁어 모았다 향만 맡아도 내가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지갑의 작은 칸을 죄다 뒤졌다. 낡은 카드, 영수증, 반창고, 거친 감촉이 손끝을 스쳤다. 명함 한 장, 아이보리색은 세월에 누렇게 물들었고 모서리는 마찰로 무뎌졌다. 그 아래엔 낡은 형식의 유선전화 번호, 그리고 작은 이탈릭체로 회사 이름 같은 문구. 뒷면엔 파란 잉크로 17살의 내가 쓴 4글자. 심장이 한 박자 멎었다. 명함을 눈앞에 바짝 가져갔다. 금세 증발할까봐 끊어진 잉크선은 여전히 남아 젊은 날의 약속을 고집스레 붙들고 있었다. 이름이 내 입술에서 숨처럼 새어나왔다. 버리지도 걸지도 않았다. 전화를 걸지 않았던 건 걸면 내가 아직 기억한다는 걸 인정해야 해서였다. 나 같은 여자는 기억조차 숨겨야 할 때가 많다. 시트에 머리를 기댔다. 명함은 가슴 위에, 공구함은 곁을 지키는 사람처럼 놓여 있었다. 천정의 주차장 등이 한번 깜박였다가 안정되었다. 마치 누군가의 눈짓처럼. 나는 낮게 한번 웃었다. 운명이란 이럴 때까지 장난을 칠까? 50년이네. 소리가 입 밖으로 새었다. 그때 나는 생머리에 반팔 하얀 블라우스, 만년필 잉크를 소매에 묻히던 아이였고, 현호는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타고 교문 앞 내리막을 미끄러지던 아이였다. 집이 이사를 가고 나는 해롤드를 만나 결혼하고 삶이 우리를 제멋대로 놓았다. 번호를 들여다봤다. 옛 국번. 지금은 쓰지 않을 확률이 크다. 그는 바꿨을 것이다. 집도 아내도 삶도. 해럴드처럼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도, 아니면 여전히 있을 수도, 어느 서울 구석에서 나처럼 늙어 부자든 가난하든 외롭든 북적이든 모른다. 바람이 스쳐 비닐이 바스락 길게 울었다. 놀라 명함을 휴대폰 케이스 안쪽으로 쑤셔 넣었다. 떨어뜨릴까봐 화면의 배터리는 22%, 데이터를 끄고 커튼형 햇빛 가리개를 반쯤 내려 공구함 뚜껑에 이마를 댔다. 차가운 나무, 그 속에 숨어있는 용접 기름 냄새가 사람 냄새처럼 콧속을 맴돌았다. 눈을 감았다. 얇은 종이 한 장이 심장에 닿아 무겁게 눌렀다. 지금 걸까? 내일? 나는 나에게 물었다. 지금 걸면 벼랑 같은 밤을 종소리가 가른다. 내일로 미루면 용기가 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 이 나이가 되면 내 두려움이 무엇인지 안다. 거절당할까봐가 아니라 더는 시도하지 않을까봐. 검은 고급 세단이 미끄러져 들어와 헤드라이트가 내 얼굴을 스쳤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공구함을 더 끌어안았다. 시동이 꺼지고 커플이 내렸다. 행복을 적당히 과시하는 크기의 웃음. 여자는 트렌치를 매만지고 남자는 허리에 팔을 둘렀다. 구두굽이 또각또각 메트로놈처럼 바닥을 쳤다. 그 순간 나는 오늘 밤은 걸지 않기로 했다. 명함을 하룻밤 더 살려두기로. 내일 해가 오르고 하늘이 덜 잔인해 보일 때 누르자. 과거와 마주하는 건 네온 아래가 아니라 햇빛 아래에서 하고 싶었다. 명함을 접어 케이스 안쪽에 끼웠다. 휴대폰을 켤 때마다 보이게 현호라는 이름을 손가락으로 쓸었다. 내 손은 떨렸지만 일정했다. Do not forget me. 17에 내가 건 주문을 다시 읽었다. 나는 반세기 동안 그 말을 지켰다. 그를, 그리고 나 자신을 잊지 않으며 밤은 조여들었다. 턱까지 코트를 끌어올리고 한 번 더 문을 잠그고 두 손을 모았다. 배고프고 피곤하고 주차장의 먼지가 피부에 달라붙었지만 가슴속에는 작은 불씨가 켜졌다. 코너의 카메라는
졸린 눈처럼 느리게 회전했다. 경비가 지나가며 손전등을 한 바퀴 휘돌리고 떠났다. 나는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셋째 밤의 주차장은 덜 추웠다. 공구함에 머리를 기대고 깜빡깜빡 꿈과 현실 사이를 오가며 잤다. 잠결의 초입에서 아이보리색 탁상 전화기가 링, 링 울렸다. 수화기를 들었지만 저편은 조용했다. 다만 아주 긴 숨소리. 눈을 뜨니 휴대폰에 시간이 깜빡였다. 5:47. 바깥 하늘이 은빛으로 밝아졌다. 케이스 안쪽 명함. 위로 손을 가져가 살짝 쓸었다. 크게 한숨을 들이마셨다. 내일.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어젯밤의 내일이기도 했다. 그리고 저 전화번호는 과연 아직 존재할까? 지하 주차장은 거대한 동굴처럼 어두웠다. 램프에서 몰아친 바람이 발치의 비닐봉지를 바스락거리게 했다. 아이보리 바탕 위 인쇄된 글자가 네온 아래에서 떨렸다. 현호. 손가락이 어느 날 내가 파란 잉크로 적어넣은 한 줄을 스쳤다. Do not forget me. 나는 그것을 반세기 동안 지갑 밑바닥에 묻어둔 금기 같은 비밀로 간직해왔. 휴대폰을 켰다. 푸른 화면빛이 늙은 내 얼굴을 비췄다. 배터리는 18% 남았다. 카드에 적힌 번호를 한 자리씩 눌렀다. 얇은 한지 위에 편지를 쓰듯 조금만 힘주면 구멍이 날 것처럼 천천히 벨소리가 울렸다. 띠, 띠, 띠. 매 한 번의 벨이 가슴을 가르는 칼날 같았다. 그는 잊었을지, 세상을 떠났을지, 번호를 바꿨을지, 혹은 간단히 누구세요? 라고만 할지 그 모든 가능성이 머리를 스쳤다. 집어들어 귀에 댔다. 벨은 계속 울렸다. 각 벨 사이의 빈틈으로 내 심장 소리가 끼어들었다. 여보세요, 현호입니다. 마닌다 왔니? 낮고 단단한 세월의 쉰기 조금 섞인 목소리.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소리는 나를 17의 여름으로 잡아당기는 실 같았다. 목이 메었다. 저 은주예요. 내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오래된 천이 찢기듯 했다. 수화기 너머가 잠깐 고요해졌다. 나는 휴대폰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손끝이 얼음 같았다. 미세한 숨소리. 그리고 은주. 그가 정확히 내 이름을 불렀다. 두 음절의 단순한 소리가 내가 50년 쌓아올린 벽을 산산이 부쉈다. 그 바람에 차 안의 헤럴드 공구함이 딱 하고 울렸다. 나는 토막토막 말했다. 폭풍 뒤 집을 잃은 일, 아들이 나를 밀어낸 일, 사흘을 차 안에서 잔 일, 값싼 김밥을 먹고 경비에게 쫓길까봐 무서웠던 일, 치욕과 서러움을 죄다 토해내듯 말했다. 울음에 목이 쉬어갔다. 그는 끼어들지 않았다. 내가 호흡을 가다듬을 틈이 생겼을 때 그의 목소리가 칼처럼 간결하게 들어왔다. 어디야? 지금 간다. 3마디. 명령 같고 절벽 아래로 던져지는 구명줄 같았다. 나는 주차장 주소를 말했다. 그는 알았다 한마디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위로도 장황한 말도 없었다. 나는 공구함을 끌어안고 손에서 명함을 떼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시간이 응고됐다. 주차장의 모든 소리, 차문 닫히는 소리, 바퀴 끄는 소리에 번번이 고개를 들어 그가 오지 않을까. 방금의 통화가 약해진 마음이 꾸어준 한때의 꿈이었을까. 그런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2시간 뒤. 약속 그대로 은색 세단의 헤드라이트가 내가 있는 구석을 쓸었다.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내렸다. 기억 속의 풍성한 머리칼은 사라지고 지금은 드문드문 은빛뿐이었지만 키는 고닫고 어깨는 여전히 넓었다. 네온이 비추는 사이 그는 주위를 한 바퀴 훑어 찾았다. 내게 시선이 멈추자 아주 잠깐 멈칫했고 곧장 걸음을 재촉했다. 나는 얼른 고개를 숙여 소매로 눈물을 훔쳤지만
늦었다. 그는 오래 바라보았다. 유리 같은 맑은 눈으로. 그리고 세 글자를 말했다. 아직도 예쁘다. 그 말은 사흘밤에 두터운 막을 갈라버리는 칼 같았다. 갈라진 틈으로 사막에 비가 내리듯 쏟아졌다. 나는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몰랐다. 아니야. 나 늙었어. 못나졌어 라고 반박하고 싶은 입술이 떨렸지만 목구멍이 막혔다. 눈물만 뜨겁게 떨어져 주차장의 먼지를 씻어냈다. 그는 왜 반세기 만에 전화했느냐고 묻지 않았다. 원망도 없었다. 그는 조수석 문을 열고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나는 망설였다. 비닐 세 봉지, 캐리어, 나무 상자. 그는 허리를 굽혀 하나씩 들어올려 트렁크에 가지런히 넣었다. 불평 한마디 없이 트렁크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내 앞에서 쾅 닫힌 아들 집의 문짝 소리와 달랐다. 버림의 소리가 아니라 새 장의 첫 장을 여는 소리. 우리는 차에 나란히 앉았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스치며 주름 하나하나를 새겼다. 그는 시동을 걸며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기어봉 위에 손을 얹고 낮게 말했다. 가자. 여기 추워. 나는 마지막으로 주차장을 돌아보았다. 텅 빈 칸들. 네온이 깜빡이는 눈꺼풀 같은 반짝임. 그리고 차는 지하를 빠져나와 밤으로 열린 도로를 향해 나아갔다. 내 안에 오랜만에 희망이라 부를 만한 것이 번졌다. 현호의 차는 도심을 벗어나 소나무 그늘이 짙은 길을 따라 달렸다. 밤새 비가 지나간 뒤라 잎에는 아직 물기가 맺혀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어둠을 가르는 빛의 실처럼 번졌다. 철문이 열리자 내 앞에 고즈넉한 2층 석조주택이 나타났다. 잿빛 기와 지붕, 벽엔 옅은 이끼가 끼었고 넓은 현관 아래엔 노란 따스한 등이 매달려 있었다. 앞마당으로 난 돌길 양옆엔 수선화와 단정히 전정된 장미가 줄지어 있었다. 나는 머무머무 차에서 내렸다. 귓가엔 어젯밤 전화벨 소리와 그가 방금 내게 한 세 마디. 아직도 예쁘다가 아직 맴돌았다. 그 세 마디가 내 발을 떨리게 했다. 나는 손님처럼 조심스레 캐리어를 내려놓고 이미 제자리를 찾은 이 공간을 어지럽히지 않으려 살금살금 걸었다. 집안은 모든 것이 단정하고 따뜻했다. 참나무 식탁, 공학 서적들로 빼곡한 책장과 몇 장의 풍경 사진. 호사로운 건 하나도 없지만 하나하나의 물건이 세월을 지닌 채 오래 주인 곁에 있었던 듯했다. 그가 위층을 가리켰다. 왼쪽 방이야. 편히 쉬어. 온수는 충분해. 첫날 밤. 나는 하얀 시트를 댄 침대에 누워 창밖 소나무를 스쳐가는 바람 소리를 들었다. 묵은 나무 향에 은은한 비누 냄새가 섞였다. 방금 전까지 있던 주차장의 플라스틱과 먼지 냄새와는 전혀 다른 공기였다. 나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돈 진지한가?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내려가 부엌으로 갔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커피 머신을 켜 두 잔을 내렸다. 진한 건 그에게, 연한 건 내게. 그의 잔엔 꿀 한 숟가락을 더했다. 젊은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을 기억해낸 채 그가 내려오더니 잠깐 멈춰 이미 놓인 커피를 보고 말했다. 기억력 좋네. 지나가는 미소 하나가 부엌의 고요를 덜어냈다. 첫날엔 손님처럼 걸었다. 그릇을 치우고 부엌 상판을 닦았지만 너무 사적인 것엔 손대지 않았다. 점심 무렵 그가 회사로 나가고 나는 남아 작은 짐을 정리했다. 온실로 나가면 가득한 호접란과 검란 앞에서 흙냄새와 습기를 깊게 들이쉬기만 했다. 저녁엔 김치찌개, 계란찜, 나물무침처럼 소박한 밥상을 차렸다. 그는 천천히 먹더니 말했다. 오랜만이야. 누가 이렇게 밥을 해주는 건.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다음 날엔 조금 더 대담해졌다. 난초 화분에 분무를 하고 오래된 장미 한 그루에 마른 가지를 조금 쳐냈다. 손에 흙이 묻었는데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그가 퇴근해 마당에서 정원장갑을 낀 나를 보았을 때
그만해도 너무 무리하지 마. 또 말하지 않았다. 그저 내 앞에 물 한 컵을 놓으며 말했다. 먼저 마셔. 그 짧은 순간에 내가 더 이상 손님만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일주일이 흘렀고 생활의 리듬이 돌아왔다. 아침엔 커피, 오후엔 정원 산책, 저녁엔 함께 밥. 더 이상 발끝을 세우지 않았다. 내가 좋아하는 자리에 행주를 걸고 작은 병엔 국화를 몇 송이 꽂았다. 사소해 보이는 그 디테일들이 내가 아직도 속할 곳이 있음을 믿게 했다. 바람이 도는 어떤 저녁. 나는 무너온 소고기찜을 했다. 외할머니가 해주던 진하지만 느끼하지 않은 맛. 그가 한 젓가락 먹더니 눈을 빛냈다. 와, 이렇게 먹어본 지 오래됐네. 젓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보았다. 회사에 구내식당이 있긴 한데 시간은 칼 같아도 맛은 마음에 닿질 않아. 나는 웃음이 났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저녁을 먹고 우리는 벽난로 앞에 앉았다. 장작이 탁탁 소리를 내며 타들어갔다. 그가 찻잔을 내려놓고 담담히 말했다. 예전에 약혼한 적이 있어. 집안 준비도 다 했고 웨딩 사진까지 찍었지. 그런데 혼인신고 전날 밤에 취소했어. 나는 고개를 들었다. 숨이 잠시 막혔다. 왜? 그는 불꽃을 바라본 채 낮게 말했다. 그 사람이 네가 아니었어. 그 말은 이글거리는 불 위에 묵직한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 했다. 아픔이 아니라 오랜 앙금이 방금 용접된 느낌.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컵을 내려놓았다. 내 생각엔 나는 낮게 말했다. 매일같이 저녁을 먹는 일 자체가 이미 대답이 된 것 같아. 그가 돌아보며 웃었다. 눈가 주름이 깊어졌다. 그래. 그 밤 나는 폭풍 이후 가장 깊이 잤다. 기와 위로 일정하게 내리는 빗소리에 잠겼고 꿈도 없이 그저 고요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마당 가장자리에 새 장미 한 줄을 심기 시작했다. 간격을 재고 구덩이를 파고 흙을 돋우고 작은 리본으로 표식을 달았다. 현관에 선 그는 흙으로 범벅이 된 나를 보다가 물병을 들고 나왔다. 먼저 마셔. 나는 웃으며 병을 받아들었다. 그의 드문 미소가 가볍지만 오래가는 느낌으로 남았다. 오후엔 함께 정원을 거닐었다. 그는 나무의 이름을 짚어주었고 나는 각자 돌보는 요령을 말했다. 전선 위로 참새가 울었다. 공기가 맑고 새 잎 냄새가 바람을 타고 와 둘 다 조금 젊어진 듯했. 밤엔 짜장면을 시도했다. 그가 한 입 먹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오, 괜찮네. 내가 말했다. 가게만 못하지만 집밥이라 부르기엔 충분해. 그가 웃었다. 집은 충분하면 돼. 나는 알았다. 이 집에 부족했던 건 물건이 아니라 생기를 다시 데려오는 사람이었다. 그 역할을 내가 서서히 맡고 있었다. 8시쯤 설거지를 하던 중에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민석이 떴다. 손이 멈추고 심장이 한 박자 떨어졌다. 문가에 기대선 현호가 고개만 끄덕였다. 받아. 나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느리고 조심스러운 톤. 엄마, 어디 있어요? 짧은 질문이었지만 가슴이 꽉 막혔다. 나는 정원을 내다보았다. 막 심은 장미줄이 여전히 꼿꼿했고 작은 리본이 바람에 흔들렸다. 나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엄마, 괜찮아. 엄마는 지금 저녁 먹고 있어. 수화기 너머로는 얕은 숨소리만 들렸다. 물결 하나가 생겨 앞으로 더 멀리 퍼져갈 거라는 것을. 토요일 아침 내 전화가 다시 울렸다. 막 심은 장미뿌리에 작은 리본을 메고 있는데 화면에 민석이 떴다. 손이 멈췄다. 축축한 흙냄새가 올라오고 처마 너머 소나무 숲을 지난 바람이 참새 소리를 실어왔다. 나는 앞치마에 손을 닿고 통화를 눌렀다.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반톤 부드러워져 마치 오래된 집에 다시 발을 들여놓으려 조심스레 걸음을 떼는 사람 같았다. 엄마, 어디 있어요?
나는 곱게 늘어선 장미줄과 햇빛의 선명한 초록잎 끝을 보았다. 친구 집에. 짧게 대답했다. 짧은 침묵. 수화기 넘어 숨이 눌렸다. 어떤 분이요? 엄마, 식사는 잘하고 있어요? 나는 그날 좀 바빠서. 엄마, 괜찮아. 나는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잘랐다. 너는 마음 놓고 일해. 전화를 끊으려는데 민석이 재빨리 물었다. 엄마, 어디 쪽이에요? 수지예요. 분당이에요? 내가 잠깐 가서 엄마 친구분께 인사라도 드릴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유리문 너머 현호가 현관에 서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끼어들지 않고 그저 고개만 기울이며 눈빛으로 물었다. 괜찮아. 나는 전화에 대고 말했다. 다음에 하자. 지금은 정원이 한창이라 엄마 손이 바쁘다. 엄마, 나무 심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다. 기쁨을 나누는 밝음이 아니라 기름진 땅 소식을 들었을 때처럼. 엄마 친구분 댁이 정원이 크겠네, 그죠? 딱 적당해. 나는 대답하고 전화를 닫았다. 똑소리. 나는 잠시 그대로 서서 접혔다 펴지는 내 심장 소리를 들었다. 현호가 층계를 내려와 손수건을 내밀었다. 턱에 흙 묻었어. 그는 낮게 말했다. 통화가 무슨 내용이었는지 묻지 않았다. 나는 자국을 닦으며 웃었다. 엄마 어디 있어요라고 묻더라. 집에라고 답했어? 그가 고개를 기울였다. 나는 장미줄을 보고 다시 돌바닥 마당을 보았다. 이제 곧 라고 말하며 목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오후 배문 벨이 울렸다. 파란 티셔츠를 입은 배송원이 고개를 숙였다. 김은주님께 전달드릴 선물입니다. 나는 화면에 서명을 하고 크림색 리본이 메인 선물 상자를 받았다. 두꺼운 종이에 옅은 양각 무늬가 찍혀 있었다. 뚜껑을 비스듬히 연이 은은한 향초 냄새가 퍼졌다. 화이트 티베르가못 소연이 좋아하는 그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향. 실크 페이퍼 아래엔 길쭉한 실크 스카프가 있었다. 연한 스모키 그레이 바탕에 은행 인무늬가 뿌려져 있었다. 어머니께 처음부터 다시 해보길 희망해요. 그날 경솔했던 일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저와 민석은 늘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소연, 처음부터 다시라는 말엔 큰 따옴표가 쳐져 있었고 늘 이라는 말엔 볼펜 잉크가 더 진했다. 읽는 이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강조처럼 나는 실크 끝을 쓸었다. 물처럼 매끈했다 거슬리는 접힘도 삐져나온 올도 하나 없었다. 언제나 모든 것을 통제 안에 두려는 그녀의 방식처럼. 그날 밤 현호는 늦게까지 일이 있었다. 나는 부엌에 혼자 향초를 서랍에 넣고 실크 스카프를 행거에 걸었다. 마치 남의 화해 깃발을 내 마당에 걸어두는 기분으로 부엌 등이 나무 식탁 위에 빛을 흘렸다. 달궈진 팬이 작게 지익 소리를 내고 생선기름 냄새가 된장 냄새와 뒤섞였다. 집 냄새. 저 향초를 켜면 화이트티가 고등어 구운 냄새를 어떻게 덮을까? 아마 번듯한 사과가 닫힌 문에 대한 기억을 덮으려는 방식과 비슷하겠지. 다음 날 민석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엔 급하면서도 부드러운 톤이었다. 엄마, 요즘 잠은 잘 와요? 내가 뼈 건강에 좋은 건강기능식품 사드릴게요. 엄마 나이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빈정거림을 숨기지 않았다. 엄마한테 필요한 건 아침 햇살이랑 따뜻한 물이야. 그는 따라 웃더니 말을 돌렸다. 엄마 친구분 성함이 뭐죠? 내가 감사 인사라도 전하게. 엄마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서. 아, 엄마. 필요한 거 더 있으면 말해요. 내가 계좌로 보낼게요. 나는 입을 닫았다. 관심이 영업 멘트처럼 들렸다. 내가 대답하지 않자 민석은 목소리를 조금 더 달콤하게 바꿨다. 엄마, 나도 요즘 쉽진 않아. 태풍 이후 집 수리비에
회사는 보너스가 줄었고 나 내년에 결혼하려고. 나는 문틀에 기대의 구름 흐르는 걸 보며 담담히 말했다. 그날 네가 준 돈 엄마 아직 가지고 있어. 돌려줄게. 아이고,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그는 호들갑스럽게 웃었다. 엄마는 제 엄마잖아요. 마주 서 있었다면 서로를 보고 이해했을 그 짧은 간극. 하지만 우리는 선의 끝에 있었고 이해는 각자 짊어져야 했다. 나는 말했다. 엄마 손 바쁘다. 점심 무렵 나는 차쟁반을 들고 정원으로 나갔다. 현호는 처마 아래에 앉아 길게 뻗은 팔을 의자 팔걸이에 올려두고 있었다. 나는 잔을 내려놓고 민석의 전화, 소형카드의 문구, 향초 냄새를 간단히 전했다. 그는 평을 달지 않았다. 그저 손가락을 맞물려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잠시 후 그의 손이 테이블 아래로 뻗어와 내 손을 잡았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힘으로. 말없이 건네는 내가 보고 있어 라는 말처럼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흘 뒤 민석이 저녁에 들를게요 라고 알렸다. 내가 거절할 틈도 없이 그는 이미 말했다. 과일이랑 디저트 좀 사갈게요. 엄마랑 엄마 친구도 뵙고 싶어요. 그 밤 나는 미엔당면, 무침, 소고기 양파볶음, 김치전을 했다. 지나치게 공들이고 싶지 않았고 그렇다고 가난을 내세우고도 싶지 않았다. 현호는 셔츠로 갈아입었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소박했다. 손목은 드러나고 시계는 없었다. 나는 식탁보를 반드시 펴고 그는 입꼬리를 살짝 오므렸다. 초인종이 울렸다. 민석이 반짝이는 셀로판으로 감싼 선물 바구니를 안고 들어왔다. 소연이 곁에 섰다. 베이지 원피스, 작은 진주 팔찌. 그녀의 반짝임은 하나하나가 유행의 정답처럼 보였다. 그녀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날은 죄송했어요. 많이 생각해 보았어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말은 하지 않았다. 식탁을 가리켰다. 들어와요. 따뜻할 때 먹자. 식사 중에 민석이 회사 이야기를 풀었다. 요즘 판교 프로젝트 맡았어요. 힘들긴 한데 난 괜찮아. 어릴 때부터 엄마 챙기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는 웃으며 내 그릇에 고기를 올려주었다. 교과서 같은 효자의 몸짓. 하지만 그의 눈은 내 접시 위에 있지 않았다. 점점 더 오래 현우 쪽으로 미끄러졌다. 그는 공간을 보고 그림을 보고 가구를 보고 정원으로 트인 통창을 보았다. 시선으로 집값을 매기듯이 아, 저 사장님, 아니 선생님 모리슨 디벨롭먼트에 계시죠? 그는 정중하게 미소 지었다. 이름 많이 들었습니다. 신도시 개발 몇 군데 진행 중이시라고요? 현호는 고개만 끄덕이고 미엔을 집어 담담히 말했다. 오래 했지. 요즘 시장이 어렵긴 하지만 클린랜드 가진 사람이 이기죠. 민석은 툭 던지듯 전문 공유를 하면서도 눈은 스캐너처럼 사방을 훑었다. 집이 정원이 정말 멋지네요. 소연이 온화하게 웃었다. 저도 정원이 너무 좋아요. 딱 봐도 여성의 손길이 느껴져요. 그녀는 난초 화분들을 흘깃보며 표시하듯 눈을 반짝였다. 아, 지난번 선물 받으셨어요? 그 향초 숙면에 좋아요. 고마워.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면행주에 손을 닦았다. 오늘 밤은 미엔과 소고기 냄새만으로도 충분히 잘 잘 것 같은데 소연은 잠깐 멈칫하더니 다시 웃으며 거품 같은 내내로 메웠다. 내내 식사 동안 민석은 착한 아들 서사를 길게 이어갔다. 어릴 적 스스로 설거지를 했던 이야기, 대학 장학금, 첫 월급으로 엄마를 뷔페에 모셨던 날, 모난 귀퉁이를 매끈히 갈아 서로 나란히 놓아두면 처음 듣는 사람은 절로 미소 짓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 하지만 이야기 사이사이에 공백이 있었다. 39도에 오르던 밤들, 학부모 상담에 혼자 갔던 날들,
학비 분납하던 달들 없었던 것처럼 비었다. 수정주의적 내러티브 나는 마음속으로 이름을 붙이고 선반 위에 올려두고 건드리지 않았다. 디저트 즈음. 민석이 느릿느릿 말을 꺼냈다. 엄마, 나 요즘 생각이 많아. 집도 손보고 비용이. 그는 멈추더니 거울 앞에서 자신의 탐욕을 눈치챈 사람처럼 웃어버렸다. 아, 그냥 하는 소리야. 다 내가 할 수 있어. 현우는 말없이 내 그릇에 미엔을 더 올려주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아래로 미끄러져와 내 손을 잡았다. 과시 없는 평온한 힘. 그의 맥박은 일정했고 따뜻했다. 내가 보고 있어가 손가락 사이로 흘렀다. 소연이 카드를 식탁 위에 올렸다. 기회를 다시 주시면 좋겠어요. 다시라는 말이 또 나왔다. 이번엔 스파 바우처가 함께였다. 그녀는 말했다. 이 나이의 여성에겐 케어가 필요하잖아요. 여성은 몇 살이든 존중이 필요하죠. 나는 찻잔을 들며 답했다. 고마워요. 봉투는 열지 않았다. 공기가 잠깐 누그러지더니 다시 되직해졌다. 민석은 정원 칭찬과 프로젝트 질문, 음식 칭찬 사이를 줄타기 하듯 오갔다. 그의 눈 나는 잊지 못한다. 현호의 입에서 땅, 주거단지, 장기계약 같은 말이 나올 때마다 말은 천에 붙는 불씨처럼 작은 빗점이 점화됐다. 식사 끝에 현호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손을 닦았다. 낮고 느린 목소리. 와줘서 고맙다. 밥은 충분했어.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다면 따로 시간을 잡자. 민석이 바로 맞장구 쳤다. 네, 저도. 일 얘기가 아니야. 현호가 숟가락을 도자기 접시에 살짝 내려놓듯 말을 잘랐다. 그는 곱게 보며 말했다. 가족 얘기지. 민석은 웃으며 소매를 정리했다. 네, 당연하죠. 그러나 눈꼬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두 사람을 대문까지 배웅하는 길. 소연이 가볍게 나를 안았다. 비싼 향수가 내 볼에 서늘한 안개처럼 얹혔다. 그녀가 낮게 말했다. 정말로 제가 어머니를 보살피고 싶어요. 저희에게 기회를 주세요. 네? 나는 고개만 끄덕이고 그녀의 손을 놓았다. 민석은 평소보다 조금 더 깊이 현우에게 허리 숙여 인사했다. 계산이 스민 예의. 그들은 차에 올랐다. 붉은 테일램프가 밤속으로 꺾여 사라졌다. 나는 처마 아래 서서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쳐가는 동안 점점 멀어지는 엔진 소리를 들었다. 현우가 곁으로 와 잠시 말을 고르고는 말했다. 저녁에 한번 모이자. 정리할 때가 됐어. 나는 그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근거 없는 용서도 없었다. 오직 분명함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밤이 정원 위로 느리게 내려앉았다. 나는 그릇을 부엌으로 들여와 물을 틀었다. 흰 비누 거품이 피어올랐다. 소연의 카드는 여전히 식탁 위에 있었다. 조명에 비친 처음부터 다시라는 글자가 기름막처럼 번들거렸다. 카드를 접어 장미 씨앗들을 넣어두는 서랍에 넣었다 간직하려고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상기시키려고 예쁜 것 중에도 이곳에 뿌리내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머릿속엔 가구와 정원 사이를 오가는 민석의 눈빛, 소연의 향초 냄새, 테이블 아래의 손압이 번갈아 떠올랐다. 나는 알았다. 되돌아온 것들은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 기회의 냄새 때문이었다.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내려가 창문을 여러 밤을 들였다. 차가운 바람이 피부를 치며 신경 하나하나를 깨웠다. 식탁 위 작은 공책에 몇 줄을 적었다. 잊지 말 것, 화를 내지 말 것, 누구도 내 기억을 내 대신 다시 가르치게 두지 말 것. 공책을 덮어 헤럴드의 공구함 옆에 놓았다. 가슴 아주 깊은 곳에서 준비가 된 이의 북소리가 꾸준히 울리는 게 들렸다. 내일 저녁 우리 회의하자. 나는 유리창에 비친 내 그림자에게 말했다. 막 닦은 나무 식탁처럼 평평한 목소리 향초 냄새는 필요 없고 깨끗하면 족하다. 거실엔 이미 현호가 달력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그는 얼굴 반쯤 웃으며 올려다보았다. 나는 앉아 손을 달력 위에 올리고 펜 끝으로 단정한 원을 하나 그렸다. 다음 물결이 머지않아 들이칠 걸 안다. 하지만 이번 방파제는 나 혼자만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비키지 않고 똑바로 설 것이다. 그날 오후 성남의 하늘은 무거운 회색 커튼을 들이운 듯 잔뜩 흐렸다. 우리는 미리 상의해 두었다. 민석과 소연을 저녁에 초대하기로. 화해의 만찬도 평범한 가족 식사도 아니었다. 재판의 색을 띤 자리였다. 나는 아이보리 유약의 흰 접시를 길게 놓인 식탁 위에 하나씩 올리고 크림색 레이스 식탁보를 펼친 뒤 연분홍 카네이션 꽃병을 중앙에 두었다. 부엌에선 삼계탕이 인삼과 생강, 마늘 향을 피워 올렸고 그 옆엔 잡채와 오래 익힌 김치, 몇 가지 따끈한 반찬이 줄지어 있었다. 차림은 예전에 아들에게 차려주던 그대로 넉넉했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설렘이 온전하지 않았다. 현호는 상머리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빛은 고요했지만 날카로웠다. 그는 말했다. 오늘 밤 내가 먼저 말할게. 너는 네 자리에 앉아 있으면 돼. 처음으로 다른 사람이 널 지켜보게 해. 7시 정각. 대문벨이 울렸다. 회색 수트에 남색 줄무늬 넥타이를 맨 민석이 미소를 띠고 나타났지만 눈은 팽팽했다. 그 옆에 베이지색 롱코트를 걸친 소연이 반짝이는 과일 바구니를 안고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드렸다. 따뜻한 노랑 조명이 식탁을 환히 비추고 은숟가락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처음 공기는 여전히 사교적이었다. 나는 필요한 만큼만 답했고 가끔 어색하게 웃었다. 우리는 앉아 식사를 했다. 민석은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다. 엄마, 어릴 때 제가 닭죽 좋아했던 거 기억하세요? 오늘 이 삼계탕 진짜 어릴 때 맛 같아요. 나는 말없이 국물을 퍼담으며 들었다. 마치 동그랗게 다듬은 기억을 붙이는 말. 급식 시간에 도시락이 부끄럽다며 두고 왔던 날들을 일부러 떼어낸 채로 현호는 조용히 앉아 모든 디테일을 지켜보고 있었다. 메인을 마치고 내가 커피를 내왔다. 따뜻한 공기에 쓴 향이 번졌지만 누구도 진짜로 편안해 보이지 않았다. 잔을 내려놓고 자리로 돌아오자 거의 다 소진된 덕담의 끈이 끊어질 즈음 현호가 수저를 접시에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바꾸었다. 민석, 그 한마디에 식탁이 멈췄다. 네, 현호. 아저씨. 민석의 목에 가느다란 떨림이 걸렸다. 현호가 곧장 보았다. 어머니가 가장 힘들 때 너는 문을 닫았다. 기억하냐? 공기가 굳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그건 상황이. 현호는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게 불공평이야. 힘들 땐 짐, 지금은 자산? 그런 관계 필요 없어. 방은 묵직한 침묵에 빠졌다. 민석의 거친 숨, 고개를 숙인 소연의 은숟가락이 도자기 접시에 살짝 스치는 소리만 들렸다. 평생 처음으로 아들에게 이해를 구하며 고개를 숙이지도 화합을 위해 눈물을 삼키지도 않았다. 나는 상의 한가운데 앉아 있었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 민석은 억지로 웃었지만 입가가 떨렸다. 저는 엄마를 사랑해요. 다만 그날은 현호가 차분히 말을 잘랐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야. 어머니가 차 안에서 떨고 있을 때 너는 그 문을 닫았어. 그 장면은 지워지지 않아. 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얼굴이 달아올랐고 눈빛은 부끄러움과 분노 사이에서 흔들렸다. 소연은 식탁 아래에서 그의 손을 잡았지만 그녀 역시 말을 보태지 못했다. 내 심장 소리는 또렷했지만 절망의 박자가 아니라 해방의 박자였다. 그 순간 내 자리의 좌표가 바뀌었다는 걸 알았다. 빗속에서 밀려난 그림자가 아니라 가운데 앉아 있고 나를 겨냥하지 않은 판단이 불공정을 겨냥해 울리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보호받고 있음을 느꼈다.
돈이나 약속이 아니라 그동안 내게 없었던 것 공정으로. 마침내 현호가 의자를 밀고 일어섰다. 은주 씨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앞으로 누가 그녀를 찾아오든 먼저 기억해야 할 건 그날이야. 힘들 땐 짐, 지금은 자산. 그런 관계라면 더 이상은 필요 없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이 필요 없었다. 긴 정적이 내려앉았다. 밖에서 바람이 불고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그 사이 내 마음은 가벼워졌다. 민석은 고개를 숙였고 손이 허벅지 위에서 떨렸다. 소연은 비어있는 커피잔만 응시했다. 나는 크게 숨을 들이마신 뒤 등받이에 등을 기댔다. 가슴 안 어디선가 무언가가 풀려나갔다. 그들이 돌아간 뒤 나는 처마 아래 서서 멀어지는 자동차 불빛을 바라보았다. 현호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한마디 했다. 이제 시작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는 원망 대신 분명함이 자리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짐이 아니라 지켜져야 할 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굳게 닫힌 그 문 밖에 서 있지 않을 것이다. 주차장 그 포구 치던 밤으로부터 6달이 지났다. 내 삶은 달라졌다. 기적 때문도 동화 같은 각본 때문도 아니었다. 내가 용기 내어 도움을 청했고 과거에서 내민 손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가을이 다시 성남 외곽의 가로수에 왔다. 노란 잎이 천천히 떨어져 현호의 집 정원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을 덮었다. 나는 얇은 니트코트를 걸치고 현관마루에 앉아 보리차 잔을 들었다. 미지근한 김이 서늘한 바람 속에 가느다란 연물을 그렸다. 현호가 나왔다. 화려하지도 거창한 준비도 없었다. 연한 하늘색 셔츠에 손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 상자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그는 나를 곧게 바라보았다. 눈빛은 피하지 않았다. 은주, 남은 날을 아내로 불러도 되나? 그 질문은 단정했고 바위처럼 묵직했다. 나는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수년 동안 나는 거절에 익숙했고 닫히는 문소리에 익숙했고 한평생을 값을 매기는 차가운 숫자들에 익숙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나를 아내라 불러도 되냐고 묻고 있었다. 나는 잔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치받아 올라와 막을 새도 없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미소 지으며 나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살짝 흠이 간 은반지 하나, 반짝임조차 과하지 않은 금도 다이아도 아니야. 그래도 네 곁에 끝날 때까지 있을 수 있어. 나는 눈물 사이로 웃었다. 나는 집을 다 잃었어. 이젠 지붕 하나만 있으면 돼. 결혼식 날.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부드럽게 금빛을 뿜었다. 현호의 정원은 소박하게 꾸몄다. 흰 리본 몇 줄, 나무 의자 2줄, 증인은 몇 사람뿐 내 짐을 실어주던 이웃, 오래 알고 지낸 노 목사님. 근처에 사는 노부부 한 쌍. 나는 과하지 않은 비추색 한복을 입고 희끗해진 머리엔 하얀 꽃 한 송이만 꽂았다. 현호는 오래된 수트를 입었지만 매끈했다. 그는 종이꽃 아치 앞에서 나를 기다렸다. 청혼하던 그날처럼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다. 예식 중 늦게 온 그림자가 하나 있었다. 민석이었다. 소연은 없었다. 선물도 꽃도 없었다. 혼자 주머니에 손을 넣고 지친 모습으로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고개로 자리를 찾으라 신호했다. 목사가 기도를 올리고 증언을 선포했다. 현호가 내 손을 잡고 은주, 앞으로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할 때 아들의 눈가가 잠시 붉어졌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예식이 끝나고 우리는 은행나무 그늘 아래 함께 앉았다. 노란 잎이 빗물처럼 흩날렸다. 나는 현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그 폭풍이 다 가져가 버렸지만 내게 새 삶을 돌려줬어. 그는 가볍게 손을 쥐어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석이 다가와 잠시 서 있다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축하해요. 3글자. 사과도 변명도 없었다. 하지만 눈빛엔 작은 진심이 있었다. 나는 그가 전부 달라지길
바라지 않는다. 저 작은 성의가 지난날의 화려한 말보다 낫다. 나는 낮게 답했다. 우리 사이엔 여전히 거리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차가운 벽이 아니라 꾸밈 없는 진짜의 거리였다. 그 후의 날들, 나는 새로운 리듬에 익숙해졌다. 아침엔 현우와 정원에서 커피를 마시고, 오후엔 집 가까운 시장에 다녀오고, 저녁엔 밥을 짓고, 가끔은 옛 이웃에게 안부 전화를 했다. 나는 더 이상 주차장에 앉아 울던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아내였고, 동반자였고, 무엇보다 내 지붕을 스스로 선택한 한 사람이었다. 결혼 전날 밤. 나는 지붕이 바람에 날아가던 장면을 다시 꿈꾸었다. 하지만 이번 꿈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다. 기와가 사라지자 하늘이 열렸다. 그 하늘 위에 다른 문이 있었다. 넓고 밝은 문, 내가 걸어나가도록. 나는 나 자신에게 속삭였다. 폭풍은 파괴하지만 다시 태어나게도 한다. 나는 한 지붕을 잃고 진짜의 보금자리를 찾았다.